우리 할아버지는 생전에 혼자 시간 보내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셨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혼자 하는 법이 없고 늘 이웃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어. 우리 할아버지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떠들썩한 분위기, 여러 목소리에 섞인 만취하신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 생각나오. 한 번은 할머니께서 크게 앓으신 일이 있었어. 기운을 차리지 못하시고 누워만 계신 날이 많았다오.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턴가 딴 사람이 되었어. 동네 잔치란 잔치는 모두 참석해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 점차 외출이 뜸해졌고, 집에서 할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더 많아졌어. 종종 할머니가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며 근심 어린 한숨을 짓기도 하셨어. 그 좋아하던 술도 입에 대지 않으셨어.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가 안쓰러워 말했어. 아버지, 김씨 아저씨 댁에 가서 좀 놀다 오세요.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의 이름에도 고개를 저으셨어. 가족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할머니의 병환에 우울증이 찾아왔나 생각했다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찾아온 친구들의 대화를 들은 기억이 나오. 자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텐가? 그러자 우리 할아버지는 도리어 껄껄 웃으시며 대답하셨어. 내가 마누라가 아파서 이러는 것 같은가? 나조차 의아했어. 홀로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날이 더 많으셨으니 말이요. 아니, 그러면 왜 두문불출하고 있는가? 그러자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어. 나는 지금 홀로 되는 연습을 하고 있네. 홀로 되는 연습. 아니, 그것이 연습이 필요한 일이었던가.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어. 할머니는 병환을 떨쳐내고 일어나셔서 몇 년을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오. 살아오며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의 할아버지를.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시던 할아버지는 문득 할머니가 떠오를 때면 하던 일을 멈추시고 통곡을 하기도 하셨어. 할아버지는 항상 무엇인가 몰두해 계셨다오. 그중 하나가 글 읽기였는데 글이라면 신문이며 책이며 가리지 않으셨다오. 학생이었던 나보다도 책을 들고 앉아 계신 시간이 많았어. 그것을 외로움으로 보았던 나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할아버지는 홀로 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오. 그리고 홀로 되는 방법을 체득하셨는지 이후에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차분히 햇살 속에 앉아 책장을 넘기던 모습들이 떠오른다오.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홀로이시되 외로워 보이지 않으셨어. 오히려 나는 남의 시선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홀로 되는 것을 즐기지 못하였어. 그러고 보면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옳았던 것 같소. 홀로 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구려. 할머니의 병환이 할아버지께 홀로 되는 삶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주었다고 생각하오. 그러고 보면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천천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소. 우리 할아버지처럼 홀로됨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는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고 없이 혼자가 된다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는 시간이 늘어난다오. 그러면 나는 외로움에 대해 생각하오. 홀로 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 차라리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 같지 않소? 쇼펜하우어가 말했어.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때 행복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친구를 얻은 것이다. 이제 와서 나는 이 말이 참 좋게 느껴지요.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때 행복해야 홀로됨이 두렵지 않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오.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인간은 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곤 한다오. 하지만 사람이 주는 안정감은 사람이 없으면 입바람에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처럼 사라지는 것 아니겠소? 나이가 들면서 고독해지는 이가 많소. 우리는 나이가 들어 혼자 되지 않으려 고군분투하며 인생을 살아가오. 우리 할아버지는 늦은 나이에 체득한 홀로 되는 법으로 할머니의 빈자리를 메우셨소. 사람의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들기도 하면 비워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자리인 듯 하오. 그 빈자리를 영원히 메우기 위해서는 홀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하오. 인간은 홀로 된 것을 외롭다 느낄 때도 있고, 홀로 있는 스스로를 타인의 시선 안에 두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오.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어. 스스로 고립된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요. 홀로 잘 살 수 있어야 타인과도 잘 지낼 수 있는 법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홀로 되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소? 어느 시인이 말하였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법과 타인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법을 그 시간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다. 타인에 얽매이지 않고 혼자가 되는 법을 찾아야 하오. 그대들도 혹시 홀로 되어 외롭소? 아니면 홀로 될 미래가 두려우시오? 그렇다면 홀로 잘 사는 방법에 대한 내 생각을 나누어 주겠소. 첫 번째, 인생의 초점을 나 자신에게 맞추시오. 진정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나 스스로가 원하는 일을 들어준 일이 있어? 나에게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나의 인생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요. 혼자 앉아 조용히 명상해 보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사랑하도록 노력해 보시오. 그러다 보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떠오른다오. 상황 때문에, 일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지 못했던 내가 원하던 취미도 찾아보시오. 나는 일만 하며 살아오다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읽지 못한 것이 참 아쉽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한 일은 많지 않다오. 나에게 하려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처럼 자기 자신과 홀로 있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오. 책도 읽고 꽃도 기르고 요리를 하거나 홀로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찾아보시오. 그런 것들을 새로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요. 진정 원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많은 고찰이 필요한 법이요.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남들과도 잘 지낼 수 있고, 홀로 되더라도 아쉽거나 외롭지 않은 법이요. 그래서 나도 첫 번째 방법을 찾았어.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책을 읽기 시작했다오. 글을 읽는 것은 홀로 고요히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소. 그리고 가끔은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오. 그러다 보니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구려.
나는 어떤 의미로 때때로 고독을 즐기게 되는 듯도 하다오. 두 번째, 일기를 써보시오.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보시오. 그리고 때때로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도 일기장에 적어 보시구려. 일기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나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깊은 내면을 기록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문제와 감정을 들여다보고 해결하는 힘이 생긴다오. 그러다 보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들게 된다오. 일기를 나 자신과 대화하는 창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떠오? 내가 오늘 왜 기분이 좋았는지, 왜 안 좋았는지 뒤늦게나마 되돌아볼 수 있어. 길든 짧든 나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보시오. 쓰다 보면 과거를 기록하는 일에서 미래의 방향을 찾게 되기도 한다오.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소? 몸은 바쁘지만 생각할 시간은 많지 않은 것이 지금 시대인 듯하오. 일기 쓰기를 하면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고민하게 된다오. 그리고 나 자신을 위로하거나 응원하기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일기를 쓰며 홀로 사색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기도 한다오. 또한 시간이 흘러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삶이 어땠는가 기억하게 하는 글이 있다면 참 낭만도 있지 않소? 세 번째, 만약 그대가 아직 젊다면 노후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야 하오. 늙어서 느끼는 외로움은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할 때 느끼는 경우가 많다오. 내 한 몸 내가 건사할 수 있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 홀로됨의 무게는 달라진다오. 어쩌면 살아온 날만큼이나 길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데 노후에 홀로 되어 후회하며 늦는다오.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소. 나의 노후가 안녕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 하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쓸모없게 느껴지기 마련이요. 나이 들어 홀로 지내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오. 네 번째, 밖으로 나가시오. 나를 집안에 가두는 것이 홀로 잘 지내는 방법은 아니라오. 산책하고 운동하며 삶의 찬란함을 충분히 만끽하며 사시오. 혼자 조용히 걸으며 꽃 구경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면 어떻소? 외로울 것 같소? 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좋다오. 나 좋아하는 음식 먹고 따스한 날씨에 홀로 바깥 나들이 하는 삶에서 행복함을 느낀다오. 꼭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행복한 것은 아니라오. 자식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나 홀로 보내는 시간이 더 편해졌어.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마시오. 추하게 늙어가는 노인이 되란 소리가 아니오. 나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남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소. 우리는 평생 남 눈치만 보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늙어가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불안하시오. 외톨이가 될까봐 무섭소. 한 번뿐인 삶, 이끌리는 대로도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홀로됨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오. 내가 살아보니 나이 들매도 공부가 필요하오. 노후에는 가족도 친구도 불편해지는 때가 올 수도 있고,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이요. 홀로 남겨지기보다는 홀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익혀
스스로 혼자됨을 맞이하는 게 어떻소?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열쇠는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소.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그러면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남한테 돈 주고 맡길 거 뭐 있냐? 네가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래. 남한테 맡기면 불안하긴 하지. 아니, 제가 왜? 얘들은 바쁘잖아. 애들도 한창 공부할 때고. 저는 회사 때문에 안 돼요. 일이야 잠깐 그만두면 되는 거지. 너는 그래도 경험이 있잖아. 안사돈 아팠을 때 그때 직장도 그만두고 병수발 들었잖아. 안 그래? 아무래도 다르긴 하겠지. 그리고 직장이야 나 다 나은 다음에 다시 구하면 되는 거잖아. 가족이 아니면 누가 돌봐줘? 간병인 쓰시면 되잖아요. 싫다니까. 왜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불편하게 남 손에 맡기냔 말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1세 전선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평생 시어머니와는 친밀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지냈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다른 고부지간이 만나는 만큼은 보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 씨를 좋아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뿐이었죠. 며느리는 딸이 아니고 남이라며 정서적인 거리를 둔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20년 넘게 온갖 상처를 줬으면 끝까지 그렇게 남처럼 살아야 했었는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존재였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말이죠. 나이 들어 큰 병에 걸리니 딸이 아닌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딸보다 며느리가 야무지고 밥도 잘하니 간병은 며느리에게 맡겼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하지만 이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평생 남처럼 대하던 시어머니가 전 씨에게 간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에 동조하려는 남편. 전 씨는 더 이상 아내나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씨도 누군가의 귀중한 딸인데 이런 취급을 받고 산다면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실 듯했습니다. 전 씨는 결혼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독 며느리들에게 그랬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가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기에 아들들만큼이나 두 딸도 사랑했으니 말이죠. 그저 내 아들을 꿰찬 남의 집 딸들이 싫었을 뿐인 듯 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새댁이었던지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이리 주세요. 그럴래? 둘째 며느리가 참 싹싹하네. 딸도 이렇게는 못하겠어. 친척 중 누군가가 전 씨의 칭찬을 하자 전 씨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가 찬물을 뿌리듯 대꾸했습니다. 무슨 며느리를 딸이랑 비교해? 며느리는 남이고 딸은 내 자식인데. 사실만을 말한 것이었지만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면전에다가 대고 남이니 뭐니 하면서 심드렁해하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죠. 동서가 이해해. 앞으로 자주 듣게 될 말이야. 석상처럼 굳어있는 전 씨에게 큰 동서가 다가와 귀띔을 했습니다. 자신도 많이 당해봤다는 듯이 초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제사 때도 가면 모든 일은 며느리 둘이 도맡아 했습니다. 같은 여자들이지만 시누이들은 편안히 와서 두 며느리가 하는 음식을 먹고 놀다 갔습니다. 뭐라도 부탁하려 하면 시어머니가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얘들은 자기 시댁에서도 일할 텐데 왜 친정에까지 와서 일을 하게 해? 내가 뭐 하러? 그러면서 전 씨와 큰 동서를 향해서 다 너희가 하라고 언성을 높이던 시어머니. 처음엔 서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시어머니의 행동이 전부 이해가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희 갈 때 저것 좀 가지고 가. 잘 먹을게요. 전도 싸가고 곶감도 가져가. 집에 과일 있어? 사과도 챙기라니까 그러네. 과일 있어요. 산적은? 저것도 싸가. 우리가 다 싸가면 새언니는? 아이고 새언니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 싸가라니까.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실랑이를 보고 있자니 황당해졌습니다. 음식 준비는 며느리들이 다 했는데 제사가 끝나자 몽땅 딸들에게 싸주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뭐 하나 가져가란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를 지겹게 맡아서 저는 싫었지만 그래도 과일은 챙겨가고 싶었는데 말이죠. 일하는 사람 따로 가져가는 사람 따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에 들어가느니 내 아들도 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괜찮고 며느리는 안 괜찮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동서에게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동서, 어머님 용돈 얼마나 드렸어? 네? 그걸 왜? 질문에 저희를 몰라 말끝을 흐리자 형님은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적당히 드려, 적당히. 어머님 그걸로 딸들 화장품 사서 주시는 분이야. 네? 내 눈앞에서 그러신다니까. 설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예전에 생신에 드린 용돈 들고 바로 마트 가서 휴지며 뭐며 사다가 다 딸들 주셨어. 그 짐도 내가 들었다. 전 씨는 그 말을 듣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돈은 용돈이고 딸들에게 무언가 사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진짜일 거라는 생각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씨에 멀었습니다. 2시간은 넘게 걸렸지만 따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종종 방문을 하곤 했죠. 시어머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 씨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간 김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롤케이크와 과일도 좀 사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유명한 집 건데 줄 서서 사야 먹을 수 있어요. 한참을 기다려서 샀고 롤케이크 외에도 여러 종류의 빵을 사서 돈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해. 딱 잘라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무안했던 전 씨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안 드세요? 치우려고 손을 댔지만 그 손을 시어머니가 탁소리가 나게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싸가야겠다. 아, 싸가신다고요? 명숙이랑 효정이 주게. 내일 집에 온다고 하니까. 아, 네. 싸드릴게요. 그 많은 빵들을 전부 비닐에 넣고 챙기는 시어머니를 헛웃음을 삼키며 바라보았습니다. 두고 가면 전 씨가 먹을 텐데 그건 싫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뒤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구경한다면서 서랍을 여기저기 열어보았습니다. 숨겨야 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먼지가 많다. 좀 청소는 하고 살아. 가벼운 핀잔에 목구멍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방 찬장을 다 열어보더니 이번엔 안방 차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열어보던 시어머니가 검정색 코트를 하나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너 이런 거 잘 입니? 본 적이 없는데. 아, 자주 입지는 않고요. 가끔씩 입어요. 그래? 그러면 이거 효정이 갖다 줘도 되지? 네? 그거는 처음 회사 다닐 때 산.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스스로에게 줬던 선물이나 마찬가지여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코트였습니다. 자주 입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었죠. 효정이가 날씬해서 이런 게 잘 어울리잖아. 아, 그건 안 돼요. 아이고, 코트 하나 가지고. 너는 키도 작고 얼굴이 수수해서 잘 안 어울려. 그러면서 굳이 챙기려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새로 사줄 테니 그냥 드리라는 느낌의 눈치를 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전 씨는 코트를 강탈당했습니다. 긴 코트는 그게 유일했는데 졸지에 시누이에게 주게 된 것이었죠. 힘들다 하지 말고 괜히 사치하지 말어. 전 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둘 다 봉급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양가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시작했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 살림이 여유로울 수는 없었는데 그런 주제에 좋은 코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집은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데 도움은 못 줄 망정 가지고 있는 것조차 뺏어가니 허탈했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더니 잘도 남의 것을 가져간다 싶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똑같은 걸로 사줄게. 그게 나아. 남편의 대답이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유별난 자신의 시어머니를 그리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평화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못되게 대하면 조금 덜 보면 된다 생각하는 주의였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됐다면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 일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것은 전 씨뿐이었습니다. 새언니도 김장김치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빠들 김치 잘 안 먹는 거 몰라? 그래도 언니는 먹지 않아? 남이 집 딸한테 뭐하러 줘? 자기 집에서 주겠지. 며느리들을 김장에 부려먹은 날, 시어머니가 실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김치를 안 좋아한다고 쳐도 어째서 노동을 한 사람한테도 김치 한 통을 안 주고 매정하게 굴었는지. 시어머니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의 집 딸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오로지 자식밖에 없는 분이라 그나마 며느리를 덜 찾았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씨는 딸과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아 키우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연년생 키우며 맞벌이까지 하느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조차 없었고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죠. 그런데 30 초반일 때 전 씨의 친정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간병인을 뒀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전 씨는 달리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가서 엄마 좀 돌봐야 될 것 같아. 당신이? 일은 어떻게 하고? 엄마 좀 괜찮아질 때까지는 일 못하겠지.
회사 그만두겠다고?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바짝 벌어야 할 시기에 전 씨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엄마 돌봐. 아빠라도 계시면 모르겠는데. 친정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때문에 친정어머니에게는 전 씨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이렇게 잘못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강하게 주장했죠.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 엄마 보험금도 나오니까 간병인 쓸 돈 정도는 아낄 수 있어. 그 정도는 친정엄마도 이해해 주시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수락했죠. 그 이후로 전 씨의 하루는 전쟁 같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어머니 간병까지 하려면 직장 생활하는 것만큼의 시간이 들었고 몸은 더 고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밥 차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회복이 더뎌 어머니는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고 퇴원하고 나서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머니 병수발을 들다가 저녁에는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남편 식사를 챙기고 힘든 나날이었죠. 저녁을 내가 차릴 테니까 당신은 좀 쉬어. 남편은 전 씨를 배려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몸이 지치니까 마음도 지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좀 더 집안일 같은 걸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직장도 안 다니면서 남편한테 살림까지 떠맡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종종 지칠 때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수발을 든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였죠. 시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애들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온 다음에 바로 출발하면 될 것 같아. 장모님은? 어머님 댁에 갔다가 다시 잠깐 들려야지. 전 씨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이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 생일상을 며느리가 차리는 것이 당연시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딸들이 좀 해주면 안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년간의 경험으로 보자면 그럴 리가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가서 해치워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았죠. 엄마가 서운해하세요. 도착해서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직장도 그만뒀는데 코빼기도 안 비춘다고요.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뭐든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거야.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말을 보탰습니다. 아무리 친정 챙기는 것도 좋지만 네 남편 밥 차리는 것도 소홀하면 안 되고 말이야. 전 씨는 빨개진 눈으로 잡채를 섞었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몸으로 와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쓴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 노릇에 더 신경 써야 할 거 아니야. 그 소리에 전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남의 집딸이라고 하셨잖아요. 며느리는 남이라고. 그래서 저희 집 신경 쓰는데 왜 뭐라고 하세요? 뭐야? 어머님은 매번 자식들 다 불러서 시간 보내시면서 저는 아픈 친정엄마 병간호도 하면 안 돼요? 너 어디 눈을 그렇게 치켜뜨고? 왜 저는 좋은 건 남이라서 안 되고 싫은 건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가 손가락질을 했지만 전 씨는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너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줄 아냐? 그리고 그거 병수발 아무나 드는 거 아니다.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지. 부모 병수발 드느라 직장까지 그만둔 거 그거 남들 같았으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요.
그렇다고 저희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어요. 내 아들이 고생이지? 애아빠한테 병수발 들라고 시킨 적 없고요. 간병비 아낀 돈으로 생활비 보태요. 말끝마다 말대꾸야.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여보, 보다 못한 남편이 전 씨를 말렸습니다. 그 모습에 더 서운했습니다. 말려야 할 사람은 전 씨가 아니라 시어머니인데 말이죠. 에이, 엄마. 그만해요. 시누이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했는지 시어머니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자 씩씩거리면서도 시어머니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내 말은 친정엄마 생각하는 만큼 애들도 잘 챙기라는 말이야. 전 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해했고 남편은 당황해서 전 씨를 쫓아나왔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내가 왜 우리 엄마 간병하는데 어머님한테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해? 뭘 또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내가 미안해. 남편이 대신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전 씨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시집에 좀 더 가는 것뿐이었죠. 다행히도 친정어머니는 3개월 만에 많이 나아졌고 재활을 거쳐서 반년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씨는 곧장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일을 안 할 수는 없을 노릇이었으니 말이죠. 시집 식구들과는 전보다는 멀게 지냈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아예 안 갈 순 없었고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았죠.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그냥 속으로 사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나마 외며느리가 아닌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큰동서는 사실 전 씨 부부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장남이라고 시어머니가 챙기긴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전 씨는 시집이라면 진절머리가 나게 되었는데 재산 분배도 참 불공평했습니다. 차남보다는 차라리 딸이 나은 것 같았습니다. 저기 뒤쪽 산이랑 밭은 명환이 같고 명석이는 이 진명에 넘겨주마. 그리고 셋째랑 넷째는 5천만 원씩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몇 년 전 시어머니는 갑자기 재산 일부를 미리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주게 될 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말이죠. 결혼할 때조차 한 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긴 했다 싶었습니다. 끝까지 꼭 쥐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였죠. 그런데 전 씨 부부가 받은 재산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바꿔준다고 하는 바람에 처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형님네도 진작에 밭을 팔았고 시누이들은 현금을 받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처음엔 서운해했다가 전 씨 부부를 보고는 차라리 자신들이 낫다고 생각했는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사실 젊은 시절 전 씨 부부가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도움을 안 주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형편이 나아져서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집을 팔 수도 없고 판다고 하더라도 아주 나중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작은 주택이 큰 돈이 될 것 같지도 않았고 말이죠. 전 씨는 차라리 자식들 학비에 보태게 5천만 원을 받는 게 나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히려 집에 대한 세금만 더 나가서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습니다. 나 죽으면 너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알짜배기 받은 건데 서운하다 뭐한다 하지 말어라. 남이 집 딸한테 이 정도 물려주는 것도 드물다. 그러니까 감지덕지 하라는 듯한 말에 나이 들어서도 다시 한번 상처받는 스스로가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받은 집이니까 감지덕지 하기로 말이죠. 세금이라고 해도 시골집이라 얼마 나가지도 않았고 정말로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몇 천을 될 테니 말이죠. 알짜배기라는 말엔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마음을 곱게 먹기로 하니까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시어머니가 생색내는 말을 하면 속으로 어이없어 하긴 했습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이것 좀 교체해줘라. 보일러요? 그래. 어차피 이 집은 네 집이잖냐. 네? 집주인이 고쳐야지. 누가 고치냐? 나연이 아빠한테 말해볼게요. 이런 것도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주고 끝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연락이 와서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집 필요 없으니 도로 명의를 가져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건 또 억울해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다 없던 일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다 지난해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까 집으로 와라. 주말에 집으로 오라는 소리에 전 씨는 또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주말에는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도 독립해서 주말에는 온전히 쉴 수 있었는데 시집에 불려가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의아해하며 주말에 시집에 갔더니 웬일인지 다른 식구들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를 불러놓고 시어머니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침을 한 번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위암이래. 수술해야 한다더라. 전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말에 어안이 벙벙했는데 자식들은 당연히 더했죠. 아니, 위암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시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부부가 나란히 암에 걸릴 수 있는지 참 무서운 병이다 싶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받으시는 건데요? 그런데 큰아들인 형님에는 미리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갔다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대신 상세한 일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전 씨도 놀랐는데 자식들은 오죽하겠나 싶었습니다. 내가 부쩍 몸이 안 좋다 했어. 괜찮을 거예요. 남편이 슬퍼하며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아직 이기라는 소리에 희망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그러면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간병인이요? 그래. 근데 남한테 돈 주고 맡길 거 뭐 있냐? 나연이 엄마가 좀 해줬으면 하는데. 전 씨는 말도 안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말한 그 순간보다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전 씨여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남이라고 했던 시어머니가 간병인이 남이니까 며느리에게 시켜야겠다고 한 것부터가 모순이었습니다. 그래. 남한테 맡기면 불안하긴 하지. 아니, 제가 왜? 왜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얘들은 바쁘잖아. 애들도 한창 공부할 때고. 두 딸들은 고등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바쁘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전 씨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걸 뻔히 아는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회사 때문에 안 돼요. 그래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나연이 엄마가 간병하기엔 시간이 없죠. 간병인 쓰세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전 씨의 편을 들었을까요? 시어머니의 요구는 그만큼 말도 안 되게 느껴졌습니다. 일이야, 잠깐 그만두면 되는 거지. 일을 잠깐 그만두고 말고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떼에 헛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시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잘하고 있는데 일을 그만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는 그래도 경험이 있잖아. 무슨 경험이요? 안사돈 아팠을 때 그때 직장도 그만두고 병수발 들었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한번 해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르긴 하겠지. 가족끼리 도와야 돼. 안 그래? 직장이야 나 다 나은 다음에 다시 구하면 되는 거잖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건 젊었을 때의 일이지. 나이 10먹은 여자를 어떤 직장에서 새로 고용해 줄까요? 이맘때쯤이면 퇴직하는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수술하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될 텐데 가족이 아니면 누가 돌봐줘? 간병인 쓰시면 되잖아요. 아, 싫다니까. 왜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불편하게 남 손에 맡기냔 말이야. 직장을 그만뒀다가 어떻게 다시 금방 들어가겠어요. 저희 맞벌이 해야 해요. 그러면 돈 때문에 간병을 못 해주겠다는 말이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상황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전 씨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남이라고 한 시어머니 병수발을 왜 자신이 들어야 하는 것인 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딸도 둘이나 있었고 정 안 되면 아들들이 돌봐야지. 왜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몰랐죠. 너희한테 준 집으로 부족해? 언제까지 우려먹을 핑계인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시집살이 했던 게 억울해서 명의를 가지고 있으려고 한 거였는데 만약 간병이 조건이었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대?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지만 일까지 그만두면서 간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물쩍 넘어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너는 왜 안사돈 때는 직장 때려치우고 간병했는데? 시엄마는 그것도 못 해주겠다? 그때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 간병해도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제 가정이나 신경 쓰라고 하셨죠? 전 씨의 말에 시어머니의 입이 조개처럼 다물렸습니다. 할 말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일한 자식이었고요. 돌봐줄 사람 많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서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전 씨는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웠던 그 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도 주지 않았죠. 걱정 마. 당신이 어떻게 어머니 병수발을 들어. 다행히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전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남편이 듣기에도 억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 정말 안 해. 간병인을 쓰든 당신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든 알아서 해. 나는 못해. 남편도 친정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간병을 도와준 적은 없었습니다. 전 씨가 부탁한 적도 없지만 당연히 그건 자식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배우자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는 않겠죠. 남편도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비상식적인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죠.
전 씨가 간병을 거절한 후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병문안을 갔는데 하는데 그때도 별말이 없었죠. 퇴원할 때가 되자 그래도 시어머니인지라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챙겨.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은 주말에 시어머니에게 혼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남편의 얼굴이 묘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고를 반복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말이야. 전 씨가 눈썹을 들어올리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주셨어. 그게 무슨 말이야? 돈? 돈을 왜 주셔? 2천만 원 주셨어. 전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갑자기 왜 줬다는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이 돈 받고 간병 좀 맡아달라고. 그리고 항암 끝나면 1,000만 원 더 주신다는데. 뭐?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 일단은 전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으로 전 씨를 고용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준다고 그 돈을 받아왔고 말이죠. 간병은 말도 안 된다고 했던 남편이 돈 앞에서 안면을 싹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될까? 뭐라고? 총 3천을 받게 되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 당신 몇 달 일 쉬면 그 돈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고 말이야. 지금 그 돈이 문제야? 그 돈이면 그냥 내가 1년 일해서 벌고 말아. 어차피 일하는 거 어머니 돌봐주고 그 돈 벌면 그게 낫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전 씨가 시어머니 수발을 드는 수고스러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 씨의 심정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말이죠. 다른 병도 아니고 암이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신이 곁에서 돌봐주면 우리도 안심이 되고 말이야. 그리고 1년까지 간병할 필요도 없어. 회복하고 항암하는 동안 좀 옆에서 수발도 들어주고 하면. 그걸 왜 내가 직장까지 그만둬 가면서 해야 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하냐. 어머니 말대로 당신이 경험도 있고 여러모로 제일 낫잖아. 당신은 우리 엄마 아플 때 뭐 했는데? 전 씨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직장까지 그만둬가면서 돌봐드린 거잖아. 그래서 내가 뭐 반대했어? 따지고 보면 나도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지. 또 가정에 소홀했던 것도 맞잖아. 뭐? 자꾸 직장 얘기 꺼내는데 우리 엄마가 나 고생한다고 간병인 쓸 돈도 줬어. 그걸로 생활비 냈지. 그리고 집에 와서 애들 키웠고 당신 밥도 차려줬다. 내가 우리 엄마 간병하느라 소홀한 게 뭐가 있었어? 알게 모르게 있다는 말이지. 내가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 진정하고 대화 나누자는데 왜 자꾸 화를 내? 당신은 우리 엄마 병수발 들어준 적 있어? 생각이라도 해본 적 있었어? 당신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전 씨는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당신 형님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동생들은 다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리고 무슨 간병인 뽑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뭐가 중요해? 내 엄마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남 병수발을 어떻게 들라는 거야? 남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다. 우리가 남인지 가족인지는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 평생 남이라고 했던 건 어머님이었으니까.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도 암인데 그거 좀 들어주면 안 되냐?
내 어머니면 당신 어머니도 되잖아. 그냥 부탁한 것도 아니고 큰 돈까지 주시잖아. 우리한테도 손해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남편도 결국엔 말이 안 통했습니다. 3천이 아니라 5천을 준대도 전 씨에겐 손해였습니다. 차라리 5천만 원을 벌어오라고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은 전 씨가 1년 일해서 벌어오면 그만인 것인데 목돈의 순간 눈이 멀었고 그놈의 효자병이 도진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생각이라는 것에 전 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겠죠. 신이 되는 동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에게도 전 씨는 남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싫다는 전 씨에게 억지로 간병을 맡길 생각은 하지 못했을 테니 말이죠. 남편에게도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이 말 그대로 남의 편인 것을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씨는 어떤 결심이 섰습니다. 결국엔 시어머니 때문에 서러웠던 세월은 전 씨가 바보 같았던 탓도 있었지만 남편의 책임도 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뭐라고 할 줄도 모르고 아내가 시집살이를 해도 제대로 중재하지도 못하는 남편.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가족은 아들, 딸이면 족할 것 같았습니다. 나보다 부모 형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이라면 말이죠. 시어머니가 퇴원하자 다시금 전 씨가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뵈러 가야지. 남편은 전 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전 씨를 다그쳤습니다. 전 씨도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마지막 도리는 할 생각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암 수술을 했다면 퇴원 후 병문안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니 말이죠. 앞으로 간병은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신우이가 전 씨의 남편을 보며 물었지만 그건 사실상 전 씨를 향해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이 순간에도 똑바로 대답을 못하고 전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떠밀리듯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수술하신 어머님 언성 높이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언성 안 높이게 하면 되잖냐. 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며느리에게 호통을 쳐야 속이 시원한 분이었죠. 결국에는 전 씨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싫으면 줬던 돈 도로 내놔. 돈 줬어요? 에이, 그러면 내가 했지. 그러면 그 돈 드릴 테니까 하세요. 뭐라고요? 저는 못하니까 식구들끼리 하시라고요. 언니는 우리 식구 아니에요? 며느리는 남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왠지 안 좋은 단어를 내뱉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전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이 되려고 해요. 뭐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 도로 데리고 가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직 몸이 안 좋은 시어머니에게 모진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그 말을 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럼 몸조리 잘 하세요. 저를 보시는 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러고서 집을 나섰더니 남편이 쫓아나왔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다 들었잖아. 하루빨리 갈라서자. 지금 간병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러는 거야? 당신은 그 돈 받고 싶어 했으니까 당신이 하면 되겠네. 아니야, 신경 안 쓸래.
이제 좀 신경 좀 안 쓰고 살래?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진짜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정확히 그 말이 맞아. 여보, 전 씨는 대문을 나섰고 남편은 끝까지 전 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어머니한테 사과드려. 아픈 사람한테 무슨 짓이야? 그러는 당신은 무슨 짓이야? 이제 당신이랑 나랑도 남이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 거야? 나한테 도대체 무슨 책임이 있는데? 어머님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랑 형제들한테 있지. 괜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킬 생각 마라. 사람이 어떻게 이래?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이혼 안 해. 남편은 이혼해 줄 수 없다면서 굳은 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나올 거란 건 진작 짐작했던 바였습니다. 나는 따로 나가서 살게. 서류 정리될 때까지. 그래야만 좀 시집 식구들을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 씨를 남편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말이죠. 그러면 당신이랑 나랑 돌아가면서 하자. 끝까지 그놈의 간병을 맡길 생각인 모양이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리고 전 씨는 남편이 출근했을 때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급한 대로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기회도 주지 않고 우리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말 몇 마디로 끝내려고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잖아. 당신한텐 우리 가족이 그 정도 가치도 없어? 20년 넘게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은 결국 안 고쳐졌잖아. 애들 생각은 안 해? 그동안 애들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겠어. 당신네 식구들 때문에 정말 숨 막혀. 서류 정리는 천천히 하자. 여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씨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노후였습니다. 50대가 되면 남편도 전 씨도 은퇴할 때가 다가올 테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같이 늙어가는 그런 노후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평생 열심히 일했고 말이죠. 그런데 결국 작은 방 안에 혼자 있는 삶. 하지만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기 싫어서 나왔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집은 나눠질 테고 이것보다 환경은 나아지겠죠. 그리고 그때가 되더라도 사실 작은 집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집안일 하느라 쓴 시간을 생각하면 어쩐지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셔. 그리고 그냥 간병인 썼어. 2천만 원 돌려드렸고. 그리고 집 명의도 다시 달라시더라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어차피 나 주신 것도 아니야. 여보, 그냥 다 돌려주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자. 당신이 가족들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은 망설이는 듯 말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당신한테 돌아가 봤자 시어머니한테서 아들 뺏은 죽일 년밖에 안 돼. 그래도 난 이혼 못해? 하지만 전 씨는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시집 식구들도 전 씨에게 며느리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는 없을 테니 말이죠. 장기전이 된다면 전 씨도 작은 아파트를 구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보안을 생각하자면 집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전 씨의 결심을 깨달은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이랑 통화하고 싶대. 당신도 오해를 풀어. 전 씨는 진작에 시집 식구들 전화를 차단했는데 그 때문에 남편을 닥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도장만 찍으면 끝인데 시어머니와는 대화를 나눌 이유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 전씨를 남편은 매정하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함께 해온 세월이 있는데 가족이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전씨는 애저녁에 가족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시집 식구들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을 한다면 병수발 들어줄 남의 집 딸이 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기에 남편과의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반성할 기미를 안 보이고 은근슬에 부모 편을 드는 것을 보니까 전씨도 더 이상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씨는 3개월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분할한 재산으로 16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없는 집이었죠. 이제부터 전씨는 새로운 삶을 살 예정이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출구로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혼자 된 것이 두렵기는 해도 이 순간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말이야. 도와드릴게요. 근데요, 엄마. 지금 사는 그 집 있잖아요. 빌라. 그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뭐? 이미 서울 집 팔아서 그 돈 너희 줬잖아. 이 집까지 너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명의를 저희 걸로 한다고 엄마 아빠 거기서 나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됐다. 안 도와줘도 된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이복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말년의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위험한 짓인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들을 향한 사랑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었고 심지어 남은 것마저 안 준다고 부모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집을 팔아 보태주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막상 부모가 힘들어지자 아들네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자신들만 호의호식하면서 부모가 어떻게 살던지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허름한 집마저 자신의 명의로 해주는 조건이 있어야 부모를 돕겠다는 아들이 사람인지 악마인지 분간이 가질 않았죠. 계산이 서질 않으면 부모고 자식이고 필요 없어진 시대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이 씨가 그렇게 키운 것이겠죠. 이미 많은 것을 주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줄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자식에게 주느니 어려운 사람에게 적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 씨에게 자식이 아들 하나뿐인 것도 아니니 그만 아들에게 목매자 다짐했죠. 이 씨는 아들이 하나 그리고 그 밑으로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둘은 더 낳고 싶었는데 남편이 아들 하나 있으면 됐다고 아이는 둘째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십장 노릇도 하고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에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서울에 집도 마련했죠. 남편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도 남편이지만 눈치를 많이 봤죠. 그런 남편에게도 유독 약해지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금이야. 나는 은이고.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딸이 의기소침해지곤 했죠. 그러면 이 씨는 딸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말이죠. 아들, 딸 모두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서울에 있는 곳을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뭐? 서울은 안 될 것 같아?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은 대입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할 수 있어. 그래서 재수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고 한 번 더 도전하면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삼수를 했고 결국엔 여동생과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아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에 붙었습니다. 딸은 집에서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살았지만 아들은 자연스럽게 부모 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만 아들은 이 씨 부부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나가서 산다는 거야? 멀쩡한 집 놔두고 다 큰 남자가 부모님이랑 살면 당연히 이상하죠. 혼자서 밥 해먹고 할 수가 있니? 20대 중반이 넘었지만 아들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았습니다. 딸은 뭐든지 혼자 잘했지만 아들은 어쩐지 항상 불안했습니다. 공부만 잘했지 똑부러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나가서 취업 준비하는 게 더 잘 돼요. 딸은 진작에 취업을 했는데 아들은 비교되기가 싫은 것 같았습니다. 삼수도 했고 군대도 다녀왔으니 당연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아들은 혼자 나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다고 스스로 알아서 사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보증금도 이 씨 부부가 내주었고 주말마다 이 씨가 가서 살림살이를 챙겨주어야 했습니다. 인호한테 안 가봐. 이번 주에는 오지 말래요. 집에 손님이 온다고. 그 좁은 집에 누가 온다고 그래? 몰라요. 여자친구라도 오나 보죠. 여자친구? 남편은 이 씨의 말에 솔깃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부터 며느리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취업을 해야 애가 결혼을 하든 말든 하죠. 이 씨는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졸업 후 2년간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업한다고 나가서 살더니 그냥 나가서 살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아들의 집세며 생활비는 모두 이 씨 부부가 내주고 있었죠. 애 기 안 죽게 용돈 넉넉하게 넣어줘. 아이고, 알았어요. 인영이 너는 오빠 앞에서 회사 얘기 하지 말고. 네? 남편은 아들 앞에서는 언제 철드냐며 혀를 찼지만 누구보다도 아들을 걱정하고 사랑했습니다. 결국엔 아들이 잘 될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엄마, 생활비 넣었어요. 아이고, 인영이 네가 고생이야. 아니에요. 당연히 드려야죠. 반면에 딸은 취업 후부터 꾸준히 매달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취직을 했을 때는 집안이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차 필요하면 아빠 차 타고 다녀. 정말요?
딸이 차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대중교통 잘 돼 있다면서 핀잔했던 남편이었는데 아들은 묻지 않아도 먼저 차를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가 슬쩍 딸을 쳐다보았는데 크게 신경 쓰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인영아, 네 오빠 국 좀 더 떠다 줘라. 네, 같이 살면서 부모를 살뜰하게 챙기는 건 딸이었습니다. 집안일을 거들고 주말에는 장을 봐서 밥도 차렸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애틋한 마음도 있었죠. 인영아, 네 오빠 집에 가서 냉장고 좀 채워줘라. 엄마가 이번 주에는 바빠서 못 가겠네. 아, 저도 약속이 있는데. 나간 김에 잠깐 들르면 되지. 오빠도 이제 성인인데 알아서 하게 두세요. 그리고 딸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어도 자식이니까 걱정이 되지. 오빠 걱정하는 만큼 저도 걱정해 주시던가요. 인영이 너는 알아서 잘 아잖아. 네 오빠는 안 그러니까 그렇지. 이상하게 아들은 나이를 먹었어도 애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직장에 다닌 지 1년이 안 되었을 때였죠. 엄마, 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만기가 돼서 회사랑 가까운 데로 집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못 돌려줘? 보증금은 원래 돌려주는 거잖아. 설명하자면 복잡한데요. 사기당한 것 같아요. 보증금이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건 이 씨 부부가 지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입금해주고 알아서 계약하게 했는데 그게 임대인과 직접 계약했던 게 아니고 무슨 대리인을 통해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잘못되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홀랑 날려먹은 아들 때문에 이 씨는 몇 날 며칠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초년생인 아들에게 그 돈을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필이면 남편 일도 잘 안 풀리던 때라 골치가 아팠습니다. 적금 깨서 보증금 내줘야지. 적금을 깨요. 아, 그러면 어떡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해야죠. 하지만 아들은 그것만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나이 30에 부모님과 사는 남자가 어디 있냐며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무리해서라도 자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묵인했습니다. 딸은 그런 이 씨 부부를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자립을 못하죠. 너도 부모 돼봐라. 엄마 아빠 마음 이해할 거다. 그러면 저도 나가서 살 테니까 보증금 보태주세요. 너는 지금 이 상황에 그런 소리가 나오니 적금도 깼는데. 딸이 유독 까칠하게 구는 것 같아서 이 씨가 애써 달랬습니다. 인영아,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라. 너도 결국 나중에 오빠한테 기대고 살아야지. 제가요? 그래. 엄마 아빠 죽으면 네 오빠가 너한테 부모나 마찬가지인 거야. 딸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죠.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듯이 말이죠. 아들은 새 집을 계약했고 보증금의 일부는 나중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들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아들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딸도 독립을 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아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요. 그리고 30 중반에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 부부의 바람보다도 늦은 시기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기분이 들떴습니다. 남편도 무척 좋아했죠. 평소 무뚝뚝한 남편이 그렇게 웃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죠. 수정이랑 저랑 모은 돈 해도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자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쯤 보태줘야 되는 거냐? 남편의 질문에 아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큰 금액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보태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집 한 채 없이 결혼하는 거 조금 자존심 상하긴 해요. 그리고 아들은 이 씨에게만 따로 연락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 빼서 보태도 요즘 집값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이 씨도 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 씨의 지인들도 자식들 결혼시키며 죽는 소리를 하길래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죠. 금 같은 아들인데 집은 해줘야지. 남편이 이 씨가 전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 팔고 이사 가자고. 외곽으로 빠지면 될 거 아니야. 이 씨도 생각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집을 팔고 경기도로 간다면 그래도 꽤나 차액이 나올 테니 그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딸도 없이 둘밖에 없으니 집 평수도 확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그럼 어디 사시게요? 그 소식을 들은 딸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알아보고 있어. 작은 집으로. 전세나 월세도 괜찮고. 그게 말이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데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해야지. 그러면 엄마 아빠는 노후에 어떻게 하시게요? 돈 벌고 있는데 뭘. 언제까지 버실 줄 알고요. 딸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씨를 위한 말이라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이 씨는 결정을 번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네 오빠 제대로 자리 잡게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너도 이끌어주지. 저는 이끌어주지 않아도 돼요.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엄마 아빠 챙기세요.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거 보태도 길에 나앉는 거 아니니까. 이 씨 부부는 집을 급하게 내놓았습니다. 아들네가 결혼 날짜를 너무 가깝게 잡는 바람에 느긋하게 내놓고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혼 일정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집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에는 2억 5천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이 씨 부부는 경기도에 있는 작은 빌라를 사서 이사했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환경이 이전에 살던 곳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오래 살다가 빌라에 살려고 하니까 적응도 잘 안 됐고 말이죠. 인테리어 가게도 정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다가 작게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둘이서 입에 풀칠 알 정도로만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아들한테 억소리 나게 보태면서 장가를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번듯하게 장가 잘 보내면 됐지. 뭐? 우리야 어디서든 살지. 그럼요. 부부가 그런 의미에서는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아들은 시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 모두 직장에 다녔으니까 안정적인 수입도 있었고 대출이 있었어도 내 집에서 시작을 하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아무래도 몸 쓰는 일이 많다 보니 나이가 들어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겨울에 빙판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와 골반을 다쳤었는데 그 때문에 일에 지장이 생겼죠. 후유증으로 한동안 거동이 불편한 것은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가게를 차리기는커녕 일용직으로도 일하기가 힘들었죠.
이 씨도 평생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수입이 클 수가 없었습니다. 고된 일이 아니면 이 씨 같은 사람을 써주는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단기로 일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 둘이서 계속 생활할 수는 없었습니다. 크게 사치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필요한 최소 금액이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사고 짐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도 꽤나 돈이 나갔는데 그래서 저축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줄 수 있는 한 최대로 주자 싶어서 이 씨 부부의 경제 상황은 그다지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당장에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걱정은 해야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일할 만해요? 할만 안 해도 해야지 뭐. 나도 오늘 좀 늦게 끝날 거예요. 이번 주 계속 나가는 거야. 아니요. 내일까지만 도와주기로 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남편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일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자산이 있으니 수입이 안 좋은 때라도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는데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 남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더니 이 씨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최 사장 알지? 옛날에 같이 일했던. 알죠? 왜요? 오늘 최 사장 만난 거예요? 그래. 근데 최 사장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네. 정말요? 무슨 일자리? 그동안 남편이 해오던 일일 거라고 지레짐작했지만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거기 차량 운전기사 자리가 비었나 봐. 운전기사요? 운전이야 평생 하던 일이지만 기사 노릇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유치원 기사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편의 허리도 걱정이 됐죠. 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 허리도 안 좋잖아요. 그래도 종일 서서 하는 일보단 낫지. 앉아서 운전만 하면 되잖아. 괜찮아.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은 그 일을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유치원이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출퇴근하기에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라 잘릴 위험은 적고 월급이 많지 않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입이 들쑥날쑥한 이 씨 부부에게는 최고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을 좀 더 줄여서 가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중의 여윳돈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60대에 달리 고정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씨는 힘든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살던 빌라를 팔고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고 집은 더욱 작아졌습니다. 물론 매달 들어오게 되는 월급이 있었지만 미래는 어쩐지 더욱 불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씨의 집에 방문한 딸이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러게 왜 집을? 말을 끝까지 잇지를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씨도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충분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오빠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차라리. 네 오빠도 자리 잡고 힘들 텐데. 뭐가 힘들어요? 잘 살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정도는 요구해도 되잖아요. 아이고, 됐다. 그러려고 그렇게 결혼시킨 줄 아냐? 잠시만요. 딸은 잠시 휴대폰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죠. 많이는 못 드리고요. 일단 그거라도 쓰세요. 딸이 독립하면서 주지 않던 생활비를 넣어줬습니다. 딸에게서 입금된 돈을 보자 고맙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비참함이 느껴졌습니다. 너도 힘들 텐데. 그래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아직 없으니까요.
너는 결혼 안 해? 벌써 30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 소식이 없는 딸이 안타까워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결혼하면 뭐가 저절로 나아져요? 푸념에 가까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고서 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종종 들여다봐줘서 고마웠습니다. 역시 딸은 딸인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갑갑한 마음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출근해. 다녀와요. 출근하는 남편의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랬습니다. 혹시나 허리가 아파서 그런가 싶어서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죠. 그런데 퇴근해서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걱정된 마음에 집 밖을 나서서 골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서 있었을까요? 멀리서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여보, 잔뜩 취한 것 같았습니다. 말이 꼬이고 평소의 칼칼한 목소리가 아니라 힘 빠진 노인네 목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나 이제 일 못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는 못 보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에 긁힌 자국 같았습니다. 술 먹고 어디서 넘어졌나 싶었는데 남편의 말에 이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유치원 원장 부인 말이야. 그 여자가 뭘 집어 던져가지고. 뭐라고요? 원장 부인이면 최 사장 며느리 아니에요? 맞아. 이어지는 말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갑질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씨가 나이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학부모에게서 항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운전 스타일이 거친에 어쩌네 했던 모양인지 언성을 높이다가 분에 못 이겨서 연필꽂이를 집어던졌다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의 지인에게 말이죠. 당신이 최 사장이랑 친한 건 알고 있어요? 그 여자랑은 그런 얘기는 해본 적 없는데 알기야 알겠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당장에 경찰에 신고해요. 아, 그래도 어떻게 최 사장 며느리를 신고해. 그냥 조용히 일 그만둬야지. 호랑이 같았던 양반이 왜 이렇게 힘없는 노인네가 됐나 싶었습니다. 곧 7순이 아니라 8순은 넘은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면 힘이야 빠지기 마련이지만 남편은 절망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몸도 안 좋아지고 일적으로도 여태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 듯한 기분이 들어서인 것 같았죠. 최 사장에게서는 사과의 연락이 왔고 치료를 받으라며 20만 원도 송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그렇게 모멸감을 줘놓고 20만 원으로 퉁치려 하는 것이 더 괘씸했죠. 딸도 노발대발해서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 씨가 말렸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키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죠. 인호한테서는 연락 없고. 요즘 바쁜가 봐요. 아들은 결혼 후에 부쩍 바빠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들 며느리 번갈아가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는 부모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설이나 추석에는 얼굴을 비추지만 이번에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따로 연락이 오진 않았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게요? 어떻게 하기는 일자리 알아봐야지. 일단 다음 달까지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딸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음 달까지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저도 드리기 힘들어요. 알지. 언제까지 너한테 손 벌릴 수는 없지. 저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요. 뭐? 결혼? 뜻밖의 소식에 이 씨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더니 결혼을 약속할 만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 근데 왜 말 안 했어? 누구 만나고 있다고? 지난번에 잠깐 말했었는데 엄마 아빠 오빠 때문에 정신 없었잖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제대로 못 들었나 싶어서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도 마련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해서 생활비는 더 못 드릴 것 같아요. 당연히 이해는 갔지만 대놓고 기뻐할 수가 없는 스스로가 참 미웠습니다. 그래도 딸이라도 있어서 이 씨가 기댈 곳이 있었는데 딸이 생활비도 끊고 결혼해버린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서운한 기분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그렇게 축제 분위기였던 집이 어째서인지 축 가라앉았습니다. 남편도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달까지 딸은 생활비를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약속처럼 뚝 끊겼습니다. 예견되었던 일이었지만 이 씨 부부에게는 무척 크게 다가왔습니다.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자꾸 나이는 먹어가고 일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살아있는 이상 의식주에 돈이 들기 마련이니 말이죠.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아갔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주택담보대출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씨가 아들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호한테 연락 한번 해보려고요. 왜? 5천만 원 정도만 달라고 해보려고요. 돈을 달라고 한다고? 못하면 빌리기라도요. 어차피 나중에 이 집 처분하면 돈이야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준 게 있는데.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아직 살아갈 날이 한참 남은 이 시점에 아들에게 그런 일로 연락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남편도 어쩔 수 없었죠. 그래. 연락해봐. 이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5번, 6번.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싶어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인호야, 엄마다. 시간 되면 전화 좀 줘.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은 다음 날 저녁에야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 씨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도 모를 리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해. 아, 상의를 좀 해봐야 하는데요. 아들의 대답은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죠. 상의는 해봤어? 아, 네. 그런데 그때 가까운 곳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이 씨에게 말했시옵뿐이다. 5천만 원 드릴게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근데요, 엄마. 지금 사는 그 집 있잖아요. 빌라. 그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이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인형이랑 제 몫인데 제 5천만 원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인형이랑 나누는 게 아니라 제 명의로 미리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던가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들에게만큼은 손 벌리지 않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딸에게 부담을 지워주긴 했지만 어쨌거나 아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5천만 원을 달라고 한희 씨도 잘했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집 명의를 달라는 아들의 말은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계산적이었죠. 그리고 또다시 며느리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이 씨는 화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조종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명의를 저희 걸로 한다고 엄마 아빠 거기서 나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가머니설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집을 가지려는 아들의 의중을 모른다면 바보였죠. 아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실 그러자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딸은 알아서 잘 살아갈 테니 이 집을 아들에게 물려준 셈 치면 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동안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힘들었던 일, 서름을 당했던 일들을 떠올리자 아들에게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아들이 이 씨 부부를 위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랬습니다. 집 팔고 처음 이사 갔던 그 시점부터 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 씨 부부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을 했던가 짚어보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딸이 종종 찾아오곤 했었지. 아들은 명절이 아니면 코빼기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을 더 오래 공부시켰고 취직도 잘 안 돼서 생활비까지 대줘가면서 뒷바라지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2억 5천이라는 큰 돈을 쥐어주기 위해서 이 씨 부부의 윤택한 삶을 버렸습니다. 내심 그렇게 하면 아들이 나중에 부모 생각을 해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 중에 그 역할을 할 사람은 아들이라고 남편도 그렇고 이 씨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으니까 그렇게 퍼졌지. 이런 결말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까지 너한테 줘버리면 우리는 5천만 원 가지고 평생 살라는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저희도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무작정 5천만 원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아들은 결혼하고 한 차례 이사도 했습니다. 이 씨 부부도 이사 다니느라 정신이 없던 바람에 서울엔 가보질 못했지만 그래도 딸 말로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라니 이상했죠. 됐다. 5천만 원 안 줘도 된다. 이 씨는 더는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억 5천을 주고도 맨입으로는 못 도와주겠다는 아들에게 이 집마저 줘버리면 말년이 어떻게 될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시킬 때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일이었죠. 그날 이후로 아들의 연락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흔한 안부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설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보게 되었죠. 잘 지냈니? 네.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오랜만에 본 며느리의 신수가 환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 어쩐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딸은 곧장 신혼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의 남편은 피로연해서 술을 마셨는데 딸이 호텔을 잡아주기로 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문제가 생겼죠. 예약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딸이 예식장 근처의 숙소를 예약했는데 그것이 누락된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질 않았다면 남편이 술을 안 마셨을 텐데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다른 방을 예약하려니까 주말이라 빈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딸도 정신없는 와중에 다른 호텔을 알아보다가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네 집에서 하루 묵는 건 어때요? 뭐? 인호? 아들과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긴 했는데 이전보다는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렀다가란 소리도 없이 아들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 씨 부부가 호텔에서 묵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랬던 것일 테지만 섭섭하긴 했죠. 돈 때문에 사이가 어그러진 것 같아서 더욱 그랬습니다. 오빠 주소 메시지로 보내줄게요. 오빠랑 통화해보세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변이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아, 그냥 다른 숙소에서 대충 자고 가자고. 그런데 이 씨는 이대로 지내는 것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만나서 제대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죠.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런 말을 했던 거라면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이 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딸이 일러준 주소로 향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걸었는데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 안 받아? 남편도 내심 아들네 집에 가길 원했는지 은근슬에 물었습니다. 안 받네요. 집에 간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걸어봐. 이제 도착할 때가 다 와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초조했습니다. 무작정 초인종을 누를 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이죠. 결국 도착할 때까지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 씨 부부는 일단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에 산다고? 으리으리해 보이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들어가 보지 않아도 여기에 사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씨도 남편도 한참을 그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입구에서 걸어 나오는 걸 보고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말씀 좀 여쭐게요. 아, 예. 여기 아파트가 얼마 정도 되나요? 네, 가격이요. 평수마다 다르긴 한데 제일 작은 평수가 아마.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나 신축 아파트라 다르긴 달랐습니다. 전세도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살면서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며 부모 집 명의마저 옮겨달라고 하던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인영이가 잡아준 호텔이 잘못돼서 너희 집에서 하루 신세 좀 질까 했다. 아, 저희 집이요. 그래. 그냥 근처 모텔 잡으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저희 이따 저녁에 일정도 있고요. 아들의 대답에 오만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던 그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비록 먼 곳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온 부모를, 당장 잘 곳이 마땅치 않다는 부모를 단 한마디로 거절해버리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집을 주겠다고 했다면 달랐을까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 아들이 작은 빌라 하나마저 달라는 게 우스웠습니다. 기어이 남은 것도 탈탈 털어가야 직성이 풀리나 싶었죠. 이 씨 부부는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묵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수많은 날을 고민했습니다. 딸도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 외인이 되었고 아들은 부모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 부부도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집으로 연금 같은 거 들 수 있지 않아? 주택연금? 그거 돈 얼마 안 주잖아요. 그래도 다달이 돈을 받는 게 중요하지. 이제 뭐 누구 물려줄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야지. 아, 이 씨는 그제야 남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팔아버리고 월세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내 집은 있어야지. 이 씨 부부는 그 후로 주택연금을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얼마씩이라도 나와야 살 수 있다는 말이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할 테지만 점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 테니 말이죠. 인호한테 준 돈 돌려받을 수 없대요? 그건 진작에 안 된다고 했다니까. 법무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미 아들에게 증여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괘씸해도 방법이 없었죠.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씨는 주택연금을 신청했고 그 얘기를 딸에게 했습니다. 잘 생각하셨네요. 딸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려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줄 알았더니 역시나 아들과는 다르게 의젓했습니다. 누가 오빠고 누가 누나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오랜만에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택연금이요? 말이 돼요? 아들은 예상처럼 화를 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자식들이랑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해요? 내 집 문제를 왜 너희랑 상의해? 엄마, 그럴 거면 그냥 저한테 5천만 원 받고 명의를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럴 거면 차라리 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썼지.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이번 일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가진 걸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도 거들떠도 안 보더니 자기 앞으로 떨어질 몫이 줄어들자 득달같이 전화해서 따지고 드는 아들을 더 이상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태껏 뒷바라지했던 과거조차도 후회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후회는 네가 해야겠지. 엄마 아빠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거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아라. 그리고 너 같은 놈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고 갈 거다. 이 씨는 아들에게 독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괘씸해서 욕을 한 바가지 더 퍼부어 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했던 만큼 실망도 더 큰 모양이었습니다. 이 씨의 속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몇십만 원이기에 생활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허탈했습니다.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말이죠. 당신이 아들은 금이고 딸은 은이라면서요. 한숨 같은 이 씨의 말에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딸이 금이야. 그래도 딸은 그동안 이 씨 부부에게 참 잘했습니다. 같이 살며 생활비까지 내고 사는 자식이 어디 흔할까요? 아들만 챙기다 보니 그런 딸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잘 있어? 이제는 딸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은 없었던 셈치기로 말이죠. 잘 있죠? 무슨 일이세요? 그냥 전화했지. 언제 한번 안 오나 하고. 아, 이번 달에는 좀 힘들고요. 다음 달쯤에 한번 시간 내볼게요. 그런데 그런 딸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이 생기고 나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자 딸에게도 서운했습니다. 혹시나 부모가 돈이 없다고 딸마저 자신들을 무시하나 싶었습니다. 손을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인생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벌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과는 거의 절연하고 살기에 그 대상은 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영아, 있잖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네? 엄마, 이번에 네 아버지 차가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맡겼는데 이게 금액이 참 차가 왜요? 오래 탔잖아. 아, 딸이라면 당연히 얼마라도 도와주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씨도 염치불고하고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엄마, 그때도 말했지만, 나도 이제 결혼하면 엄마 아빠 못 챙겨요. 그리고 그럴 의무도 없고. 뭐? 자식이 부모에게 의무가 없다니. 딸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여태껏 할 만큼 했잖아요. 사실 엄마 아빠 위해서는 아니었고 내 마음 편하자고 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엄마 아빠 챙기자. 스스로 다짐한 게 있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평생 오빠밖에 몰랐던 엄마 아빠. 노후에 저한테 부양을 바라시면 저도 더는 연락 못 드려요. 그냥 가끔 이렇게 찾아가고 얼굴 보고 밥 먹고 그 정도로 지내고 싶어요. 딸이 정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더는 다가오지 말라는 듯이 말이죠. 오빠가 해야 할 역할 제가 할 생각 없고 저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요. 차는 이제 아빠 연세도 있으시니까 차라리 파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빠랑 얘기 잘 해보세요. 인영아, 왜 이래? 내가 언제 네 오빠밖에 몰랐다는 거야? 나는 너희 똑같이 사랑했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엄마한테 오빠 같은 지원도 받은 적 없고 결혼할 때도 제가 알아서 했잖아요. 2억 5천이 아니라 2,500도 안 해주셔서 와닿지는 않네요. 딸이 무척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서 서운해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따지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저한테 더 이상 그런 부탁은 안 하셨으면 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딸의 말에 한치도 거짓이 없으니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만 생각하는 바람에 아들에게는 버림받았고 딸마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이 씨 부부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이 말년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사랑을 쏟아부었던 아들에겐 재산을 안 주겠다고 작은 복수를 했지만 결국 일은 돈이 더 컸고 마지막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쓸쓸히 살아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금이니 은이니 따지던 세월이 무색하게 이 씨 부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